서유럽에 위치한 유럽 대륙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스포츠 이벤트를 조만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달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기장에 5,000명 이하의 관중 입장을 허용해 스포츠 경기를 직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등과 함께 유럽의 5대 프로축구 리그로 유명한 프랑스의 리그앙 경기 중 지난 13일에 열린 홈팀의 2부 리그 르아브르와 프랑스 프로축구의 절대 강자 파리 생제르맹 팀의 친선 경기에 5,000명의 관중이 직관해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초의 유관중 축구 경기로 입장권이 단 6분 만에 매진됐고 킬리안 은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생제르맹 팀의 선수들이 마스크를 낀 채로 입장했고 지금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땀을 흘리며 사람들을 구하는 모든 의료진을 위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기 내용은 9대 0이라는 파리 생제르맹의 일방적인 승리였지만 이번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프랑스 프로축구가 다시 돌아와 매우 기쁘다는 것이 프랑스 시민들의 주된 반응으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물론 유럽 축구계에서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월클 수준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팀 토트넘에는 윙백으로 맹활약하며 손흥민 선수와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세르주 오리에 선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13일 프랑스 툴루즈의 어느 술집 근처에서 그의 남동생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은 축구계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관련된 것도 있어 논란입니다. 때는 지난 7일 프랑스 현지 언론 미디 리브르는 현지 시간 밤 11시 반쯤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중심가에서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현지의 10대 청소년 여러 명으로부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조롱 섞인 폭언 등 인종차별을 당했고 이에 한국인 유학생이 항의하자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해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을 보도해 충격을 줬죠. 물론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언 및 폭행 사건으로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 프랑스 내 한인사회와 유학생들이 우려를 표시했고 이에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경찰에게 정확한 사건 조사와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축구, 음식,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프랑스는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특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프랑스 대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1961년생 프랑스 출신으로 툴루즈 제1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저널리스트이자 개미, 나무, 파피용, 죽음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유명 작가로 이번에 한국과 프랑스 이원 생중계를 통해 한국 독자들과 만남을 가져 세간의 이목을 모았습니다.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가 주관해 전국 16개의 CGV 극장에서 동시 진행된 온라인 북토크 프로그램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나와 약 2시간 동안 편안한 자세로 독자들과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특히 그는 무소유와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특히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기 때문에 무소유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한편 행복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현재 나는 행복하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이해해야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또한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는 신작 기억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참고로 기억이라는 작품에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르네가 우연한 기회로 경험하게 된 최면을 통해 자신의 전생에 대해 알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한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의 인상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프랑스인들은 정말 일을 안 하는 편이구나 싶다 라고 말하며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끊임없는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잘하고 많이 한다는 한국인의 강한 장점이
어린 세대에게 있어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언급하기도 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같은 세계적인 작가를 수도 없이 많이 배출하고 있는 프랑스는 파리 소재의 국립동양미술관인 김해박물관에서 매년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된 현대 아시아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에밀 김해 아시아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내에서 아시아 문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7년에 제정됐습니다. 특히 김해박물관은 180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인 홍종우가 직접 근무하면서 일찍이 춘향전, 고목생화 등의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 문학의 경우 2018년에 황석영 작가의 해질 무렵이 이 상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은희경 작가의 소년을 위로해줘가 최종 후보까지 올랐으며, 지난해 10월 공유와 정유미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화제가 된 작품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올해 2020년 프랑스 에밀 김해 아시아 문학상 1차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조남주 작가는 1978년 서울태생으로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작가로 10년간 활동했는데, 그 대표작으로 PD수첩, 불만제로, 생방송 오늘 아침 등이 있습니다. 이후 장편소설 귀를 기울이면으로 상을 받으며 소설가로 데뷔했고, 고만해치를 위하여, 사하맨션 등의 장편소설을 집필했습니다. 프랑스 김해박물관에 의하면 오는 9월까지 총 5편의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11월에는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대가 큽니다. 또한 조난주 작가 외에도 독일에서는 정유정 작가의 종회기원과 편혜영 작가의 홀이 독일 리베라투르상 후보에 올라 화제입니다. 한편 한국의 문학 외에도 예술 분야에서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러브콜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한국인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이 한국인이 아니면 안 된다며 나라의 규칙에도 특별히 예외를 두는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 모셔가기 위해 애를 썼죠. 그 특별한 주인공은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은선 지휘자입니다. 프랑스는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에펠탑 앞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대규모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 음악회 무대에 김은선 지휘자를 꼽은 것입니다. 프랑스 최대 야외 음악회 무대에서 한국인이 지휘봉을 잡는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은데, 여기서 큰 걸림돌이 생겼으니 바로 김은선 지휘자가 프랑스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선 지휘자는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프랑스는 미국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당시 김은선 지휘자는 일찌감치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오케스트라 측에서는 반드시 김은선 지휘자에게 맡기고 싶다며 프랑스 정부에 이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프랑스 정부는 미국 대사관과 직접 협의해 마침내 특별 비자로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은선 지휘자는 지난달 말 프랑스에 입국해 파리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공연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프랑스는 왜 미국과 공조하면서까지 한국인 지휘자 김은선 씨를 모셔갔을까요? 그 답은 매우 명확한데, 현재 전 세계의 오페라단과 오케스트라에서 그녀가 섭외 1순위에 있는 지휘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김은선 지휘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름 앞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다니는데, 특히 김 지휘자는 지난해 말 교향 악단보다 금녀의 벽이 더 높기로 유명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에서 여성 최초로 음악 감독으로 발탁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해 6월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의 지휘를 맡으며 오페라단에 데뷔했던 김은선 지휘자는 이로부터 단 6개월 만에 음악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김 지휘자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첫 무대에 섰을 때 고향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지휘할 때 어떻게 하면 작곡자의 의도를 잘 살릴지 많이 고민하는데 이 부분을 좋게 봐준 것 같다. 특히 다니엘 바렌보임, 키릴 페트렌코와 같은 세계적인 명지휘자의 리허설을 꼼꼼히 지켜보면서 무대 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수백 명의 오페라 스태프들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며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가족의 일원으로 이 놀라운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참고로 김은선 지휘자가 첫 여성 음악 감독으로 발탁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경우 1923년에 설립된 미국의 주요 오페라단 중 하나로 세계적인 명지휘자이자 그래미 어워드 최다 수상자인 헝가리 출신의 게오르그 솔티와 음악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스웨덴 왕립음악원 주관 폴라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그에게는 이쑤시개조차 지휘봉으로 변하는 러시아의 명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 등이 미국 데뷔를 한 곳으로도 유명해 역사적 유산과도 같은 곳입니다. 한편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의 딸 김은선 씨는 놀랍게도 고등학교를 예술고가 아닌 일반고로 갔었는데 당시 음악 교사가 다행히 재능을 알아봐 음악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거쳐 24세에 독일로 유학길을 떠났는데 여기서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으니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죠. 음악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늦게 외국어 공부를 시작한 김은선 지휘자는 음악 못지않게 매일매일 언어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대에 다니며 2008년에는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현재 김은선 지휘자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극장, 미국 신시내티 5월 축제의 최초 여성 지휘자 등 최초 수식어를 계속해서 얻고 있는데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그녀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렇게 김은선 지휘자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드레스덴, 뉴욕 등의 세계 주요 오페라단과 오케스트라에서 섭외 1순위에 오른 것입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김은선 지휘자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김은선 지휘자 외에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철도입니다. Korean Train Express의 약자 KTX는 2004년 4월에 개통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하는 최고 등급의 고속철도인데 당시 한국철도는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 KTX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프랑스의 테제베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전과는 반대로 프랑스 국영철도가 오히려 한국철도에 프랑스의 노후 고속철도에 대한 선로 개량 사업을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먼저 요청을 해 놀라운 상황인데 특히 프랑스는 기존의 자갈 선로가 아닌 한국의 콘크리트 선로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이번 공동 연구를 위해 한국에서는 한국철도뿐만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철도 협력이 또 한 번 전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의 포부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한국은 고속철도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로부터 이제는 당당하게 파트너로 제안받을 만큼 발전했고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한국철도의 우수한 운영 능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반도체 장비 팔고 싶어도 사지 않는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일본 결국 망연자실이란 주제와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 또 탈일본 한국의 공장 건설 이란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이 한국의 국산화 저력에 결국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낸드 플래시 핵심 전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국산화에 성공한 이 장비는 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에칭, 즉 식각에 사용되는 장비로 삼성전자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세메스가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이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에칭이란 공정은 반도체 8대 공정 중 최고 난이도의 공정으로 아직까지 많이 밝혀지지 않은 이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드라이 에치를 하게 되는데요. 에칭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공정이고 반도체 층이나 요소 간 전기적 연결을 위해서 구멍을 뚫거나 회로를 깎아내는 작업으로 고도의 장비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여태까지 식각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험,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그동안 일본 도쿄 일렉트론, 즉 텔이 주도해 왔는데요. 특히 폴리에치에 있어서 도쿄 일렉트론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인데 실제 세메스가 반도체 장비 업계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짧은 시간 만에 일본 반도체 장비 기술에 있어서 업계를 견줄 만큼 급속하게 성장을 한 것이죠. 특히 이번 국산화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형성된 국산화 분위기와 국내 장비 기술 발전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한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핵심 전공정 부문에서 국산 장비 비중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현재 긴장하고 있는 분야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최근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제2공장에 약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투자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장비 소재 업체가 수백억 원을 한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현재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탈일본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약 10조 원 규모의 중국 시안 제2공장에 투자를 감행하는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가동 예정인 중국 시안 2공장에 들어갈 반도체 핵심 장비군의 세메스 제품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식각 공정과 관련된 설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일본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시안 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이죠. 그리고 그 시안 제2공장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면 세계 최대 낸드 플래시 수요처이자 글로벌 모바일 IT 업체의 생산기지가 집중된 중국 내 공급을 위해 건설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하죠. 세계 최대 낸드 플래시 수요처. 결국 시안 제2공장은 세계 최대 낸드 플래시 수요처를 대응하기 위해 건설된 공장이고 그만큼 규모가 크고 웨이퍼 생산량을 따져보자면 세계에 있어서 순위권에 드는 반도체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만큼 이 대규모 공장에 투입될 장비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인데 웨이퍼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etch 장비가 전체 장비 비율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이 높은 만큼 만약 도쿄 일렉트론이 그동안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제공해왔던 반도체 장비들을 모두 우리나라 업체들에 의해 대체당한다면 그 점유율이 급속하게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한국을 무서워하는 부분인 것이죠. 또한 일본 도쿄 일렉트론의 반도체 장비를 대체할 만큼 한국의 세메스 반도체 장비가 기술적으로 많이 진전이 되었다는 것도 일본에게 있어서는 경악할 만한 이유입니다. 실제 중국 시안 공장에서는 D램 제품이 아닌 낸드 플래시 제품을 주력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에서 가장 중요한 에칭 공정은 낸드 플래시 셀 전체에 구멍, 채널 홀을 뚫는 채널 홀을 위한 고종횡비 공정, 그리고 정보를 읽고 제어하는 이 워드라인, 비트라인 사이 배선을 연결하는 콘택 공정, 그리고 낸드 플래시 주변부에 배선을 또 연결하는 페리퍼리 공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현재 이런 공정들을 일본 반도체 장비들을 대체할 만큼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공정에 투입이 된다는 것이죠. 5세대 낸드 플래시 공정에 적용되는 이 장비들이 실제 투입이 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이것을 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장비의 신뢰성과 장비의 기술 진척도가 일본 장비들만큼 상당히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론 결국 일본이 일본 발등을 찍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방금 말씀드린 이 중국 반도체 공장 대규모 증설을 결정했다면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는 오히려 역으로 한국의 공장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량 증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석영 유리 생산업체 도소는 최근 서울 근교에 수십억 엔을 투자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석영 유리는 반도체 전 공정에서 웨이퍼 고정에 쓰입니다. 이 도소의 석영 유리 세계 점유율은 20에서 30%에 달할 정도로 그 점유율은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차가워진 상황이기도 하고, 한국이 방금 말씀드렸던 엄청난 기술이 투입되는 장비들을 하나둘씩 국산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업체들은 오히려 일본이 시장을 개척해 주길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보다 한국에 먼저 다가와 한국 업체들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하려는 상황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낸드 값과 디램 값이 바닥을 친 상황이고, 바닥을 친 상황에서 내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에 여러 업체들이 무게를 두고 있고, 만약 이 시장을 한국의 국산화에 일본이 만약 놓치게 된다면 사실상 일본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이 무역 전쟁에서 완패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의 반도체 생산 문제는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대한 무역 적자가 소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해서 최근 국장급 회의를 가졌지만, 수출 규제 철회는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나라와 협의를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또 그 와중에 일본 정부는 18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계기로 한국과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16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양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운영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한국과 대량 살상 무기 등의 비확산을 위한 협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한일 관계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것은 잘 됐다고 답변한 것으로는 보이나, 일본의 쓸데없는 고집과 비논리적인 행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본인들이 시작한 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꼬리를 내리기에는 본인들도 일본 자국 내에서 너무나 많은 언론 플레이를 해 놓은 것이고, 또 이 부분을 활용해 내달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 규제 카드를 통해 또 자국 내 언론을 불타게 하거나 또는 잠잠하게 할 의도가 다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다가 이번 삼성전자의 시안 제2공장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 일본이 기회가 있다 싶을 때에는 분명 또 꼬리를 내리고 들어올 것이고, 한국의 국산화와 관련된 소식을 하나둘씩 내놓으면 또 한국 시장을 잡기 위해 또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